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실체를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또는 나가사키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넘버 3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히로시마는 인구가 3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본 육군의 도시이자 병참의 도시고요. 그 다음에 사령부하고 보급창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공업시설과 몇 개의 작은 조선소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시빌리안 요소, 즉 역사 문화적으로 사라지게 될 만한 유산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 유사. 예,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선정이 된 거죠. 1945년 8월 6일입니다. 리틀보이를 탑재한 에놀라 게이의 행적이 샤를공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놀라 게이는 당시에 7,000갤런의 연료와 4톤이라는 예정보다는 15,000파운드나 초과된 상태로 일단은 날아올랐어요. 이제 활주로 전체 길이가 2마일이었는데 네. 2마일을 다 쓰고도 간신히 떠오릅니다. 아, 무거워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많은 정병들이 막 으악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떠올라서 오전 5시 22분에 에놀라 게이가 유항도에 도착합니다. 이오지마에. 예, 이오지마 상공에 도착하고 여기서 에놀라 게이는 2대의 B-29하고 합류를 하게 되죠. 그 기체 중 한 대는 우리 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측 및 사진 촬영하는 그 기체. 또 한 대는 이제 과학자들이 동승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두 대는 따로 가고 네. 이 리틀보이를 태운 비행기는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대의 이제 무스탕 전투기가 호위로 붙습니다. 아, 호위 전투기. 예. 그래서 이제 에놀라 게이가 계속 일본 본토를 향해서 순항을 하는데 7시 10분쯤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햄 샌드위치로 아침을 아, 버터에 구운 햄 샌드위치 예, 좋죠. 예, 그렇죠. 거기서 조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미리 이제 쿠킹오일이 좋겠죠. 야, 가서 먹으라고. 잘 쌓아놓으면 아직까지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각각 히로시마, 나가사키, 고쿠라로 날아간 정찰용 B-29가 있습니다. 기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7시 30분에 파슨드 데레영 그 사람이 이제 기폭 장치를 다 완전히 끝마치고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신관 배터리를 딱 작동하니까 마치 폭탄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치. 난 그런 걸 느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8시 15분 히로시마에 도착한 기상 관측기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른 2개의 후보지보다 훨씬 기상 상태가 양호하다는 보고였어요. 그래서 히로시마로 잡자. 그러면 히로시마가 만약에 그때 당시 기상 상태가 안 좋고 딴 데가 좋았으면 딴 데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1순위는 히로시마였지만 기상 상태가 더 선제 조건이었어요. 육안으로 조준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무렵에 히로시마 라디오 방송은요, 먼저 기상 관측기가 왔었을 때 공습 경보를 발령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것도 걱정이 됐었대요. 일본이 레이더를 작동할 때 그 레이더 전파가 혹시 폭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비행기 뜰 때 이거 혹시 이착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자기기들은 다 꺼놔라.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폭 장치를 작동하는 데 있어 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높이를 맞추는데 기본적인 거는 기압계로 세팅을 하지만은 기압이 쭉 올라가면 아 고도가 내려가고 있구나 알겠지만은 폭탄 자체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었어요. 혹시 모를까봐 또 전파를 쏴서 우리 VT 신관을 위해서 본 네네네. 것처럼 어느 정도 고도가 되는지 그걸로도 부차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작동되진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었죠. 항상 전파 간섭은 모든 전파기기에서 고려 사항입니다. 네. 실제로 근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 궁금하긴 합니다. 그죠? 네. 매번 이게 하는데 이게 끄잖아요. 승무원들이 다니시면서 얘기하니까 딱 끄는데 저기 한 3좌석 하고 앞쯤에서 있어요. 안 끄고 하고 있으면 아 꺼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뭐 들고 비행기 모드로 해놨겠지. 항상 그건 혼선의 위험은 있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뭐 설령 누가 좀 부주의하게 켰다고 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지만은 항상 모든 문제는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듣고 핸드폰 키면 안 돼요. 비행기 다닐 때는 항상 전파 간섭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꺼놔야 됩니다. 가시죠. 네. 근데 이때 이 에놀라 게이 승무원들도 마니라 사태에 대비해서 두꺼운 대공 방탄복을 입고 있었어요. 혹시 요격당하시는 거니까. 근데 단 한 발의 대공 포탄도 날아오지 않았고요. 단 한 대의 요격 전투기도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손 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많이 날라오는데 한 대 정도니까 뭔가 관측기로서 관측이나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구나. 뭐 대규모로 폭격하러 온 건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맞습니다. 한 대 두 방심이 대씩 아닐까. 오는 일들이 종종 종종 있었죠. 있었거든요. B-29의 정찰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기상관측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두 대 와서 쓱 돌아보고 가는 일들은 많았는데 뭐 그 정도에서는 별일 있겠어? 라는 방심을 별일 아니니까 굳이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 B-29를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해요. 반짝반짝하니까. 은빛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다. 파란 하늘에 은빛이 날아가니까 맞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너무 기분 좋고 운이 연결되는 날에 우리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처럼 진짜 그렇네. 너무 모든 게 그냥 평화롭고 좋고 행복하고 아름답군데 비극이 이제 기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호위를 위해 같이 따랐던 무스탕 전투기가 빠집니다. 작전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8시 15분 드디어 폭격수 페어비가 폭탄 투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폭탄에는 여러 가지 서명하고 메시지가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있냐면은 인디애나폴리스 병사들이 일왕에게 인사를 보낸다.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이제 폭탄 투하로 순식간에 이제 4톤짜리 폭탄이 빠져나가니까 기체가 가벼워지면서 B-29는 급강하에서 현장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는 네, 거죠.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급강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예, 거고. 도망가는 거죠. 저 눈은 저 성광으로부터 네, 눈을 지키기 위해. 성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 밑에 풍경을 보시면은 T자 모양의 다리가 보이죠. 예, 원래 그게 목표였죠. 네, 저게 목표입니다. 이거 배운 거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초임계 상태. 네. 건드리면서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터지고. 오, 증발해 버려요? 폭심 가까운 곳에선 거의 증발해 버리죠. 버섯구름이 이제 나오는구나. 와, 와. 그러니까 방금 보셨듯이 도시가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구름에 휩싸였죠. 그러니까 아까 과학자들이 동속했던 비행기도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B-29.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루이스 알바레즈라는 과학자가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왜 해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다. 네. 그거 제창한 사람이 자신 아들하고 같이 연구했고 80년대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분열의 맛을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이 무엇이냐? 나베 맛이 났다. 그 터졌을 때 입에서 나베 맛이 느껴졌다고? 예,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사능 관련돼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방사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은 이상하게 그 나베 맛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최 박사님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나베 맛? 저는 그 정도까지 심하게는 안 당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나베 맛이 느껴졌다는 건 피폭이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아주 치명적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이상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은 그 나베 맛을 느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그래요? 하고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저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엑스레이나 CT 촬영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면 남만 나요? CT 촬영 정도에서 느껴지진 않고 그보다 좀 더 많이 맞아야 돼요. 근데 1년에 CT 촬영 몇 번 이상 하면 안 좋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방사능에 얼마만큼 우리 몸이 피해를 받느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달라요? 네, 사람마다 그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 감수성이 되게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방사능 감수성이 달라요? 달라요. 센 방사선에 대해서 뭐 장사가 없지만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을 오래 맞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치명도가 좀 다릅니다. 항공기 승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뽑을 때 그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근데 그게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맞아봐야 아는군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되도록 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많이 맞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누적 피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쌓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별 문제 없이 돌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리틀보이가 8시 16분 02초에 폭발을 합니다. 항공기에서 투하던 지 43초 후였는데 이 폭발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에놀라 게이가 다시 한번 기술을 틀어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있던 승무원들이 그 폭발 광경을 똑똑히 쳐다봐요. 그때 이 에놀라 게이의 기장 티베츠가 이런 말을 인터폰에 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에놀라 게이가 이제 현장을 빠져나온 동안에 이제 왜 폭격해 보면 후미 사수가 있잖아요. 후미 사수였던 캐런은 오랫동안 그 히로시마를 바라봤대요. 히로시마 그 계속 폭발 보이고 위에. 있지. 그리고 계속 사진을 찍고 그 광경을 인터폰으로 승무원들한테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 같이 가서 그걸 기록하기로 했던 B-29에서 제대로 촬영이 잘 안 돼서 이때 당시 캐런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기증이 돼갖고 당연히 아카이브에 보존이 돼 있고요. 이게 16mm 필름이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가정용 캠코더 같은 작은 필름으로 찍은 거여서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네, 그래서 히로시마의 폭발 장면은 제대로 안 남아 있고 네. 나가사키와 좀 많이 비교가 되죠. 우리가 보통 보는 게 대부분 나가사키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이 탕 터지면서 쫙 옮겼다가 팍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위력이 느껴지네요.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그냥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져요? 이게 핵 폭발에 있어서 파괴력이 어떤 부분에 발휘되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처음 이제 영향을 그리고 가장 크게 많이 미치는 부분이 폭풍입니다. 역시. 네. 그때 워낙 강력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나오면서 이 공기를 확 밀어내갖고 네.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심지어 뭐 여러 생물체까지 이제 그 기압차 때문에 터져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직경 약 한 1.8km 정도의 영역이 폭풍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초토화됐고요. 그러면 첫 번째 폭발로 퍽 하고 압이 세지면서 그렇죠. 그 압으로 훅 불어가지고 이 생물체가 터져나간다고요? 우리가 당장 포탄만 맞아도 포탄이 떨어졌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죽는 이유가 그 강력한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찢겨나가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TNT를 거의 뭐 15,000톤 가까이 떨어뜨린 그 위력이 여기서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불폭풍이죠. 그 다음이 폭발 장면에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게 저 빨간 화구지 않습니까? 화구라고 하는 저 빨간 불덩어리가 확 퍼져나가면서 저 파이어볼이 지름 3km 정도의 영역을 갖다가 역시 초토화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열로 인해서 거의 뭐 몸이 증발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타는 정도가 아니라 증발돼 버릴 정도라고요? 그런 정도의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엄청난 온도가 이제 순식간에 덮쳐버리니까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약 85% 에너지가 소진된 다음에 나머지 15% 정도가 바로 우리가 흔히 공포를 느끼는 방사선에 의한 효과가 퍼지게 됩니다. 일단 폭발 자체에서 생겨나는 방사선이 있어요. 네. 핵 분열 당시에 뭐가 이 원자핵을 계속 때리면서 분열을 시키나요? 이게 바로 중성자였죠. 중성자. 중성자가 이 우라늄 원자핵을 계속 때리면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한 막대한 중성자 자체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나중에 이런 중성자만을 딱 이용을 해서 만든 또 핵폭탄의 일종이 중성자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이 당시에 핵폭탄은 그 중성자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어쨌건 이 중성자 자체도 치명적이고 감마선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방출이 됩니다. 네. 감마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것도 방사선의 일종인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빛이어서 그야말로 광속도로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직격을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뜨거워져서 비참한 추을 맞고 멀리 있어도 이 강력한 감마선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이라든가 뭐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피폭으로 인해서 여러 우리 몸이 손상이 돼서 이 고통스럽게 죽겠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음은 압이 팍 퍼져나가고 폭풍으로. 그다음에 빛이 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빛은 빛 뒤에 숨으면은 빛이 안 쏴지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감마선은 근데 너무 강한 빛이어갖고 다 뚫어버려요.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들도 뚫을 수가 그럼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생존자 증언 중에 하나인데 네. 폭발할 때 너무 빛이 강해서 손을 가렸더니 자기 손에 뼈가 보이더라. 이 다 정도요. 뚫어버릴 정도의 빛. 그 다음에 이 방사선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알파선과 베타선이 있습니다. 네. 알파선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로 된 그러니까 헬륨의 원자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선은 전자입니다. 그만큼 얘네들은 좀 더 무거워요. 감마선은 이 빛이니까 질량이 없는데 얘들은 좀 무거워서 상대적으로 감마선에 비해서 투과력은 약한데
문제는 이 폭발 단계에서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사성 물질들이 이 알파선과 베타선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내뿜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는 이게 반감기라고 하죠. 이 쏟아내는 방사능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짧게는 수십 일에서 뭐 길게는 뭐 몇만 년 이런 수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들을 내뿜는데요. 이 방사능 물질들이 처음에는 하늘로 떠오릅니다. 저 버섯구름과 함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붕 떠올랐다가 이 주변 온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 구름이 올라가지 않고 평평한 윗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버섯구름에서 위가 평평해지는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방사성 물질들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유낙하. 네, 좀 있다가 무거워지니까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치명적인 게 이 떨어지는 방사성 물질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숨 쉬다가도 이게 폐에 들러붙을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직접 맞아서 몸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자체가 알파선, 베타선 자체는 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계속 장기간에 반감기 걸쳐서 동안. 내뿜기 때문에 이게 내부 피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뭔가가 우리 몸에서 나와갖고 우리 장기들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방사능 이제 그 물질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원자 폭탄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리틀보이 배웠을 때 중성자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이걸 탕 하고 치니까 얘가 팍 뜯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뚫고 쑤시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물질을 탕 뚫어가지고 얘가 방사성 물질이 됐는데 왜 얘는 계속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맞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원자들도 이 중성자를 맞은 다음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조금씩 붕괴를 일으킵니다. 이게 붕괴가 되면서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면은 이게 알파선이고 거기서 이제 이게 붕괴가 되면서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면은 그게 베타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 이 안에서 팅팅거리면서 뻗어나가면서 다른 것들을 또 건드린다는 거죠? 네, 이게 종류에 따라서 천천히 알파선, 베타선을 뿜으면서 다른 물질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팅팅 튕겨내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물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일단 중성자를 먹은 다음에 천천히 그런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들이 있죠. 약간 감염이 되는 거네. 그 중성자한테 다른 안 그러던 애들도 걔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감염이 되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자로에 우리가 가둬놓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체르노빌에서 원자로 뚜껑이 터지면서 이게 새 나왔듯이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원자 폭탄이 터질 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방사성 물질들이 곳곳에 그냥 쫙 뿌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 체르노빌을 다큐멘터리로 한 영화나 드라마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도 엄청 좋은 작품이 나왔었고 거기 보면 흑연 덩어리가 밖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소방수가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흑연 덩어리는 원래는 얘가 방사능 물질이 아니었는데 그 중성자한테 맞으면서 얘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팅팅팅팅 하고 있는 와중에 사람이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원래 흑연은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자로의 차폐벽으로 많이 이제 쓰이는데 그 안에 차폐하고 있던 중성자를 막아주던 타일 자체가 뜯겨져 나오면서 그 안쪽 면은 이미 그런 중성자를 많이 맞아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염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걸 만지는 순간 그대로 피폭이 되죠.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뭐 제독제 이런 게 있는데 방사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사성도 그런 식으로 방사성 물질이 묻으면 그걸 빨리 씻어내야죠. 그게 뭐 요드 뭐 그런 건가? 네, 요드 같은 경우는 내부 피폭이 됐을 때 그걸 빨리 방출하게 뭐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요드 먹는 그 알약이 그 요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딴 걸 집어넣어서 그걸 배출을 시켜버리죠.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대체시키는. 굴에 요드가 많이 들어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한데 근데 굴에는 납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 방사능은 내보내야지 일단. 아니 일단 해산물에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해초 같은데. 네. 참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방사능에는 해산물이 좋네요. 근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요드가 먹히는 그런 네. 방사능 물질이 있고 아닌 네. 것들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할 때 사실 방사선 치료들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럴 때에 그래서 먹는 음식이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가 주의사항을 줘요. 근데 그게 모든 지금 방사능 치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치료할 때에 따라서 그런 식이요법을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반감기가 엄청 긴 이것들이
반감기를 지나서 안전해질 때까지 이 불안정한 게 안정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떤 것들은 수만 년이 걸리는 것들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때 보면 그때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고 나서 원자탄을 쓰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자탄을 못 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미군이 같이 싸우고 있는 전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6.25 한국전쟁은 유엔군들이 같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떨어뜨렸을 경우에 어떻게 아군 쪽에 피폭을 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원자탄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고 지금 후쿠시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아직도 지금 계속 남아있다는 주장도 있고 뭐 일본 정부는 지금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지금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어느 정도 가나요, 그러면? 피폭이 되는 기간이 사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렇게 큰 폭탄이 아닙니다. 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위력이 대략 TNT 15킬로톤 정도라고 보고 나가사키가 한 20에서 21킬로톤 정도라고 보는데 이 정도는 지금 요즘 핵탄두 수준에 비하면 소형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사이면 다 씻겨 나가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내부 피폭을 당한 분들이 생존자들의 피해를 검사했을 때도 방사성 물질이 남아서 나이가 90된 이제 할머니들이 그때 돼서야 막 암에 걸리고 그런 것도 발견이 됐죠. 몸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어디서 박혀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폭파된 직후에 미국 쪽에서 이제 의사들하고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이분들은 피폭 안 되나요? 됐습니다. 됐어요. 아, 그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방호복 이런 거기 건 따로 있던 되는. 그 당시에는 방호복에 아니, 굉장히 방법 안 입고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건강상 뭔가 좀 시름시름 앓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방사선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터지고 나서 폭심지가 아무래도 방사선 그게 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 안 살잖아요. 근데 히로시마에도 분명히 저소득계층이 굉장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거기에. 어쩔 수 거기만 안 사니까 아무도. 그걸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 원폭 슬럼이라고 불렀어요. 원폭 슬럼. 그 원폭 슬럼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엄청난 피폭을 당해요. 그 당시엔 진짜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 부주의하게 있다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당한 분들이 많죠. 영화배우 존 웨인도 피폭으로 죽었어요. 그래요? 예. 핵실험을 한 데다가 거기서 영화 촬영을 했대요. 영화 촬영을 했구나. 아 근데 저 하나만 궁금한 게 네. 있어가지고 그 피폭 그 사진 보면은 돈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폭풍이 벗어났어서 그렇게 남아 있는 건지. 아니죠. 거기 폭심에 가까운데 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워낙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어서 뭐 폭풍으로 타고 녹을 만한 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히로시마에도 벙커가 꽤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때 네. 어떤 지하가 있는 건물 있죠. 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등등. 살아남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하에 있었던 네. 사람들은 폭발 당시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근데 처음에 조사 간 사람들의 증언은 네. 자기가 가서 본 시체들은 다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까지도 사실은 이게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사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감마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 벽도 숭숭 뚫기 때문에 벽이 안 무너졌어도 그 안에서 이 감마선 피폭으로 죽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죠. 지하로도 감마선이 뚫고 들어가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 방공호는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두께와. 두꺼운 납철폐 밀도가 높은. 자,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가 됐는데 미국이 이 정도로 우와 이렇게 될 정도면 일본 정부는 이거 아예 상상도 못할 결과 아닙니까? 근데 일본 정부에서도 그쯤 되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바로 그 다음 날 사실 일본 원폭 개발의 총 책임자였던 니시나 교수를 갖다가 현지에 급파합니다. 이거 뭐 원폭 맞냐? 네, 이게 도대체 쟤들이 원자폭탄이라는 무기라고 하는데 너 좀 알 거 아니냐? 가서 조사해봐 했을 때 니시나 교수가 가서 확인하고 맞네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뇌부들도 이 원자폭탄을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 만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착오를 일으킵니다. 군령부 총장이었던 도요타 소에무 제독이 개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얘네들이 원자폭탄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많이 없을 거다. 기껏해야 한두 개 더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이 정도 한두 개 더 맞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쟤들이 쏠 게 없으니까 더 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 심지어 이제 아나미 육군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 폭탄 투하 사실을 부정해요. 네, 그게 이제 좀 일본 육군에서는 특히 이야기한 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게 원폭인지 아닌지. 아니 이시다 박사가 그 사람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은 또 이제 그 육군의 주장은 되게 정치적인 주장인 거예요. 이걸 별로 근거로 삼고 싶지 않았던 이거죠. 네. 그리고 일단 뭐 언론 통제를 일단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자탄이 떨어져 있다고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미국의 신형 폭탄이 투하돼 있다 이렇게만 발표를 해요. 근데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예측을 했던 도요다 소해무가 맞았잖아요. 아직 팬맨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러면 이 두 번째 폭탄이 우리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지만 원래 히로시마가 날씨가 안 좋았으면 거기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두 번째 폭탄을 투하한 날이 이제 8월 9일입니다. 근데 이날은 소련이 만주 침공을 개시한 날이에요. 찰스 스위니 소령이 조종하는 먹스카가 두 번째 플루토늄 폭탄을 탑재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티니안에서 날아오릅니다. 최우선 목표는 원래 나가사키가 아니었습니다. 고쿠라였어요. 왜냐하면 고쿠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기 공장이 있었거든요. 고쿠라로 날아가는데 사실 고쿠라가 날씨가 안 좋으면 2차 목표가 나가사키였어요. 고쿠라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고쿠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쿠라는 큐슈에서 혼슈를 연결하는 그 선상에 있어요. 그 사실은 여기 이제 문제가 되면 사실 전쟁 수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데인데 나가사키는 끝에 딱 동떨어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일본이 항복을 안 할 경우에 본토 결전을 한다라고 하면 고쿠라는 그 중요성인데 나가사키는 사실은 그 중요성은 떨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하지로 얘기할 때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때 가면서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보고서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1차 목표 상공 고쿠라에 도착해 보니까 이거 군수공업 도시잖아요. 날씨도 안 좋은 데다가 연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 공장 연기가 그 연기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떼었어요? 고쿠라가 당연히 병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철이 필요하죠. 철. 야타 제철소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날에 르메이의 B-29들이 바로 그 전날에도 이 야타 제철소 폭격해갖고 이때는 많이 맞아서 그 연기가 그 다음날까지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 불타올라서. 살려주는 네, 그래서 구름과 연기가 뒤섞여 버려갖고 야, 이거 그러면 고쿠라 사람들은 르메이한테 고마워해야 돼, 화가 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르메이한테 훈장을 준 게 고쿠라 사람들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60년대에 준 게. 그래도 이제 한번 폭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공포가 날아오는 거예요. 고쿠라에서? 예. 그다음에 요격기가 날아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쿠라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다 보니까 거의 1시간에 걸쳐서 3번이나 여길 갔다가 계속 선회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하늘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눈치를 챈 일본 쪽에서 당연히 야타 제철소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대공포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공포도 점점점 그 못 맞추는 대공포들이 점점 가까이서 터지기 시작하고 유격기도 올라온다는 게 딱 레이더에 잡히니까 안 되겠다.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제가 고쿠라 성이 다른 일본에 있는 지역의 성보다 보존도가 굉장히 좋은 성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재 때문에. 아니 문화재 때문이 아니고 사실 지금 안 이 맞아서.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폭격이 적은 지역들을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원폭을 안 맞았어요. 그럼 폭격도 적은 지역인데 원폭도 안 맞았으면 그만큼 많이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다른 어떻게 지역에 비해서. 보면 히로시마는 네. 약간 안일하게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는데 고쿠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B-29가 떠난 거네요. 히로시마에서 가까운 게 저희가 계속 살펴봤던 해군 군함 구대지 않습니까? 구대일 때는 해군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히로시마는 이제 그래서 방공에 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설마 히로시마를 노리겠어? 공격한다면 구대를 계속 공격하겠지. 히로시마만 하더라도 굉장히 천연의 요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바로 앞에 시곡구가 있어가지고 뭐 하늘로 와서 공격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바다로 뭐 상륙작전이나 이런 거는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또 그런 요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형이 그렇게 생긴 것이 폭격을 못 막는 또 요인이 됐었네요. 그러면 3바퀴나 돌았으면 야 이거 안 돼, 이거 이제 갈 시간이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연료를 보니까 연료 또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만약 고쿠라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면 폭탄을 실은 채로 돌아오다가 바다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폭탄을 가지고 위험천만하게 착륙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 그런데 이제 스위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선택 대신에 오키나와의 비상 착륙을 감행할 각오를 하고 어디로 가냐? 나가사키로 가냐. 나가사키로 가는구나. 선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연료로를 딱 보니까 단 한 번 딱 기회가. 폭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연료밖에 없어요. 이거 괜히 여기서 더 욕심 부려가지고 고쿠라 공격하다 우리가 고쿠라지게 생겼어. 근데 나가사키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도 구름이 덮여 있긴 말이에요. 저런. 환장하는 거지. 이제. 환장해요. 그러니까 연료계를 다시 보니까 이제 뭐 연료기가 뭐 바닥을 향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때 스윈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 레이더로 조준해서 폭격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구름이 열리면서 딱 20초간 구름이 딱 열렸어요. 야, 그 우리가 비기한 날 이렇게 보면 구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바로 그런 느낌인가? 그거였죠. 그래서 폭격기 조준수가 딱 보니까 원래 폭격 지점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마일 떨어진 운동장을 조준해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게 45년 8월 9일 11시 2분이었어요. 이번에는 1650m 상공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도 이제 히로시마와 같은 운명이 되죠. 야, 이게 1650m 상공에서 폭발했다는 거 그게 가장 그 영향력을 세게 주는 위치라서 그런 거예요? VT 신관 얘기할 때처럼 폭탄을 갖다가 딱 지면에서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적절히 위에서 터져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 아까 얘기한 폭풍이라든가 여러 열, 화염의 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걸 딱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장 피해가 클 것이냐? 어디가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터지면 충격파가 위로 날아가게 되니까 네. 사람은 하늘에 있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터져야 땅으로 충격파가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50%나 되는 그 충격파 위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이때 떨어진 게 TNT로는 한 22,000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사실은 근데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22,000톤의 TNT가 도대체 뭘까? 막 이런 게. TNT 1톤의 위력이 잘 요즘에는 TNT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인 땡땡 푸트라는 그 게임에서 애들이 그 지형짐을 터뜨리는 데 사용하거든요. 근데 도대체가 TNT 2만 개가 뭐지? TNT 손톱만큼 있으면 여기 다 터져요? 손톱은 아니고 이 내부 정도면은 한 컵 정도? 네, 컵 정도만 있어도 이 안에 다 쑥대밭. 이것만 있어도 여기가 쑥대밭이 된다고? 근데 이런 게 22,000톤이라고? 엄청나고. 과학자들에게서 아니했던 것도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이게 뭐 TNT 몇 톤에 해당한다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직접 그 핵폭탄 터지는 핵실험 현장에서 느껴보지 않고서는 실감이 안 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실험을 트리니티 핵실험을 한 다음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섬뜩해져서 돌아선 것도 다 그 이유입니다. 직접 한번 보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이게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저게 나가사키에 떨어진 버섯구름인 건가요? 오른쪽 거죠? 오른쪽 게 나가사키 팬맨의 버섯구름이고요. 근데 확실히 고도가 더 높게 느껴지네요. 촬영 각도 때문에. 저건 이거 촬영한 하늘에서 찍어서 그런가?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술핵 가장 작은 사이즈가 히로시마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전술 핵무기가.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발 영상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히로시마 폭발 영상은 사실 보신 게 진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현 영상. 재현 영상이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흑백 영상이라고 해도 다른 거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샤를공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제대로 찍은 필름은 현상이 잘못돼갖고 다 날려먹었고 그 16mm 카메라로 찍은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것만 남아있어갖고 그거는 다큐멘터리 쓰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시죠. 이거요? 이 영상이 진짜 히로시마 폭발 영상입니다. 나가사키가 훨씬 정확하게 네, 보이네요. 나가사키는 제대로 찍었기 때문에 저 영상이 정확히 남아있습니다. 무시무시하다. 자, 구름 사이를 뚫고 나가사키에는 팬맨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사키는
피해를 얼마나 입었나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탄의 위력을 비교하면은 히로시마가 약 TNT 15킬로톤 정도, 그리고 나가사키가 펜맨이 약 21킬로톤 정도여서 나가사키가 위력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사이로 잠깐 보이는 틈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투하 목표보다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좀 비껴나갔습니다. 근데 이곳이 떨어진 곳이 원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장이라든가 여러 군사시설 같은 목표와도 좀 떨어져 있었고 애꿎게 괜히 이제 주거 지역에 더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곳이 약간 주변 언덕으로 둘러싸인 약간 분지 지형 같은 곳에 떨어져서 이 폭발력이 이 언덕에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강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좀 적습니다. 히로시마가 대략 당장 죽은 사람들만 한 6만 명 정도 보는데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약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해서 조금 피해가 덜 하긴 했습니다. 앞에 너무 자꾸 큰 숫자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단 한 방이잖아요. 아, 저 엄청나다 위력이. 제가 이 책들을 많이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던 장면들이 하나가 있어갖고 이게 비로소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많이 보기는 했어요. 네, 저는. 저 사진입니다. 네. 저 사진의 제목이 화장터 옆에 선 소년입니다. 그럼 지금 옆에서는 화장터가 있는 거예요? 네, 저걸 찍은 분은 미군 종군 기자였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폭 투하 이후에 직후에 육군의 사진사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갖다 기록한 조 오도넬이라는 사진사분이 있었는데 사진에 대해서 조 오도넬 씨가 얘기한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살 정도 먹은 아이가 배회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애는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죠. 나는 그 아기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기의 손발을 들어서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불꽃을 응시하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아랫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 핏기가 반짝였습니다. 불꽃은 이윽고 해가 지듯이 잦아들었고 그 아이는 돌아서서 조용히 멀리 걸어갔습니다. 저 업은 아기가 저 소년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소년의 동생을 화장하러 온 거예요? 네, 죽은 동생을 업고서 화장시키러 온 겁니다. 그래서 조 오도넬 씨는 이 사진을 찍고서 그때 이제 슬픔이 북받쳐 올라갔고 다시는 이 사진을 못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걸 그냥 벽장 속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이 돼서야 저 사진을 다시 꺼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저 사진을 꺼내 들고 이 참상을 갖다가 이제는 알려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해서 전국 이제 순회 전시회도 열고 사진집을 내면서 사실 우리가 승리 뒤에서 저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때 저 사진을 처음 보고서 도대체 저 소년이 누군가 궁금해서 생존자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끝끝내 저 소년이 누군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아이와 저 어린 생명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피해는 저들이 분명히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사과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조금 더 좀 이것에 대해서는 깨우치고 배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자신들의 어떤 지도부를 뽑는 그런 현명한 국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교훈을 듭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리석은 어른들의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한 종류의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 국민이 아닌 강제로 징용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조선인분들 네. 이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강제로 총칼 겨누고 끌고 와가지고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지역, 또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일본의 공장에 동원돼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일본으로 또 유학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근처에 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죠. 제일 유명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던 김정념 씨라고 있으십니다. 이분이 우연히 그쪽을 가셨다 피폭을
당하신 게 있고요. 그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뭐 꼭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있었고 타이완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큰 피해를 좀 많이 입는데 사실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고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고종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 의친왕의 아들이었고요. 이유라고 하는 이름이 이유 왕자라고 하는데 있었는데 사실 잘생기셨다. 그러니까 조선 왕의 자손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12년생인데 대원군의 아들이 죽고 나서 그 후손이 없어가지고 대원군 아들 쪽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이어받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사실 일생은 굉장히 불행해요. 저희가 이은 한 적이 있잖아요. 이은 왕자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조선 내에서 받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뭐 유치원 갔다 초등학교 갔다 이게 매일신보에 그 당시에 다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고 26년에 순종이 죽었을 때도 순종 황제의 장례식을 책임지는 역할을 또 맡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또 진학을 합니다. 진학을 하고 또 육군대학도 나오고 또 결혼도 일본 사람하고 시키려고 했는데 또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조선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영화로도 나왔지만 한국의 조선 왕실의 사람들을 전부 다 피를 섞으려고 막 그렇죠. 그렇게 이런 공을 들였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예. 근데 이분만은 조선인하고 결혼을 네, 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선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고종 황제가 죽으면서는 더 이상은 복백 운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정부를 세우면 왕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국을 세운다라고 이미 임시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그걸 동의하는 상황인데 일본은 왕제가 있잖아요. 일왕제가 쭉 있으니까 일본에서 생각은 아 이게 조선에서의 왕가는 아직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왕직을 통해서 일본의 왕가하고 일본의 화족들 사이에다가 이왕직이라는 걸 갖다 놓고 이 이왕직이라는 걸 위로는 왕가 아래로는 화족과 연결되게 어떻게 만들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육사를 나오고 육군대학을 나오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일본 제국에서 탄탄대로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걸 해놓은 건데 이제 소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뭐 독립운동을 하려고 막 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증명된 건 없습니다. 예, 증명된 건 없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이 7월 달에 45년 7월 달에 히로시마로 전출이 됩니다. 하필. 네, 그때가 이제 조선에 다시 들어와 있을 때였고 사실은 이유 왕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전출이 되면서 히로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마침 원자탄이 떨어진 날 출근을 하다가 이제 그 피해를 입고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왕이 우리는 항복한다라고 해가지고 선언을 한 건데 그날은 만세운동의 기쁨보다는 울음소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8월 15일 당일날은 좀 이게 뭔가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이후 왕자의 장례식을 8월 15일 날 오후 5시에 했대요. 그리고 이 장례식에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후 왕자가 죽은 직후에 만주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조전을 보냈어요. 15일 날 할 때는 조선 총독, 정무총감, 조선에 있는 일본 헌병 사령관이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왕자가 죽었다고 많은 시민들이 또 슬퍼했다는 거예요. 약간 조선의 셀럽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16일이 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끝났구나 드디어. 일제강점기가 끝났구나. 그 신호가 된 게 그 당시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치안유지 권리를 넘겨받은 여운형 씨와 안재홍 씨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정치범들 석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독립 만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독립한 거야? 이걸 느끼게 된 거죠, 비로소.
그러고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8월 16일 날 휘문고복 교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고 새 나라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근데 이 8월 15일에 있었던 굉장히 이 특이한 사건과 연결돼 있는 게 바로 이 이유 왕자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사키에도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 옆에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이 나가사키 형무소가 있었는데 이 나가사키 형무소는 메이지 시대 5대 감옥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 형무소하고 외관하고 안에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근대적인 감옥의 하나로 만든 곳인데 사실 여기에 나가사키 형무소의 출장소인 우라카미 지소라고 있는데 이 우라카미 지소가 펜맨이 떨어진 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81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81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조선인하고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국과 식민지라는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진 사실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참 억울했던 피해들이 많았던 게 또 원자폭탄의 사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일본의 수준에 대해서 연합국이 초유의 관심이었고 당연히 전쟁이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일본의 핵개발 수준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관련된 굉장한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그냥 끝낼까 싶었는데 도저히 뺄 수 없는 국가 하나가 태평양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 1945년 5월에 드디어 독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서 강력한 화력을 이제 만주로 이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전에서 구르고 굴른 부대들. 그렇죠. 경험도가 엄청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험이 엄청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유럽 전선에서 힘들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는 그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